1951년 겨울, 지리산은 혁명의 이상이 동사하는 비극의 현장이었다. 국군의 추계 공세는 단순히 적을 섬멸하는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에 좌익 이념의 씨앗을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국가 권력의 처절하고 광기 어린 절멸의 의지였다. 수백 명에 달했던 빨치산 대열은 포위망, 굶주림, 그리고 매일 밤 찾아오는 영하의 기온 속에서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로 전락했다.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뼈만 남은 몸은 영양실조로 인해 부어올랐고 특히 발과 손은 동상으로 인해 검게 괴사하고 있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 낡은 군복은 피와 진물, 그리고 숲의 곰팡이 냄새로 범벅이 된 지 오래였다.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 그들은 독초와 곰팡이 핀 나무뿌리, 흙과 뒤섞인 쥐똥 섞인 곡식 부스러기를 끓여 먹으며 위장을 속였지만 굶주림은 인간의 이성과 도덕률을 갉아먹었다. 산속에는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고매한 구호 대신 오늘 밤 누구의 몫이 줄어들까 하는 원초적인 공포가 지배했다. 지도부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염상진의 아내 등 남아있는 간부들은 필사적으로 혁명적 신념을 외치려 했으나 그들의 목소리는 허기로 인해 갈라졌고 그들의 눈빛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원들은 자신들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죽어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회의를 품었다. 인민해방이라는 구호가 이 극한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들은 질문했고 산은 침묵했다. 그들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채 자신들이 싸우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희망은 점차 독이 되어갔다. 혁명이 여전히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막연한 믿음은 동료의 시신 옆에서 깨지는 환상일 뿐이었다. 특히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은 끊임없는 자책감과 죄의식이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이미 죽은 동지들에게 엄청난 부채감을 느꼈다. 그들은 혁명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굶주림과 추위 혹은 토벌대의 총탄 앞에 무의미하게 쓰러져 갔다. 이들의 죽음은 영웅적이지 않았고 그 비참함은 생존자들의 영혼을 좀먹었다. 살아남은 대원들은 자신의 생존을 배신처럼 느끼기도 했다. 김범준의 귀양 결정은 이러한 절멸적 상황에서 던져진 조직의 마지막 운명을 확인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산속에서 혁명이 종말을 고했음을 알았고 이제 마을에서 그 종말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하려 했다. 그는 자신들의 투쟁이 남긴 유산을 민중의 눈빛에서 읽고 싶어 했다. 그것은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고통스러운 임무였다. 산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생존을 향한 것이 아니라 혁명의 실패를 확인하는 성지순례와 같았다. 김범준의 심장 속에는 혁명에 대한 마지막 불씨와 그 불씨가 이미 꺼졌을지도 모른다는 차가운 예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그는 혁명이 죽은 세상, 그리고 자신들이 왜 외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 산을 떠났다. 산속 동지들의 비참한 절멸을 목도한 김범준은 혁명의 현실을 확인하고 활로를 찾기 위해 자신의 고향 마을로 깊숙이 잠입했다. 어둠 속에서 마을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속은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였다. 그는 마을에서 혁명의 불씨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뼈를 깎는 듯한 냉랭한 공포와 철저한 불신이었다.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 속은 토벌대와 경찰, 그리고 악랄한 청년단이 쳐놓은 촘촘한 거미줄과 같았다. 김범준이 마주친 과거의 동조자들, 순박했던 농민들의 눈빛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계심만이 가득했고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필사적으로 피했다. 토벌대는 이미 공비자수 권유와 부역자 색출을 통해 마을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마을 곳곳에는 처형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조금이라도 빨치산과 관련이 있는 집안은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가족이 끌려가 처형당했다. 김범주는 자신이 혁명을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이제 혁명의 대상이었던 민중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심은 이미 빨치산에게서 완전히 떠난 지 오래였다. 그가 목격한 가장 끔찍한 현실은 염상섭과 같은 반동적 지주 계층이 경찰과 군대의 비호를 받으며 다시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혁명기에 잠시나마 토지 분배를 통해 땅을 가졌던 농민들을 찾아내 빨갱이 부역자로 몰아 무자비하게 복수했다. 이 복수는 토지 대장을 원상복구하는 것을 넘어 농민들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지주들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곡식까지 강제로 수탈했고 농민들은 다시 소작농이라는 굴레 속으로 절망적으로 회귀해야 했다. 김범주는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이념이 현실의 탐욕과 권력, 논리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혁명이 민중의 지지를 잃은 채 폭력과 약탈의 그림자로 전락했음을 알았다. 김범준의 귀향은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깊은 정신적 좌절을 안겨주었다. 그는 산속에서 외치던 혁명의 구호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이자 공포의 원천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침묵과 외면 속에서 혁명의 실패를 확인했다. 이념의 대의는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보장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파괴했다. 그는 자신이 이 비극의 공범자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산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마저 희미해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수많은 동지들의 죽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다. 그가 돌아온 고향은 더 이상 혁명의 요람이 아니라 이념의 파산 선고를 내리는 심판대였다. 그의 내면은 이념적 신념과 현실의 참혹한 배신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김범주는 이념이 끝난 지점, 즉 민중의 외면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비로소 혁명의 실패를 온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귀향은 무너진 성소를 확인하는 순례였고 그가 만난 모든 사람은 그의 죄를 증언하는 증인이었다. 김범준이 마을에서 마주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비극의 상징은 전쟁의 한복판에 놓인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이미 어른들의 잔혹한 전쟁을 통해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그들의 영혼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얼룩졌다. 그들의 놀이는 더 이상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빨갱이 잡기, 부역자 처형 놀이를 하며 어른들의 폭력과 광기를 그대로 모방했다. 그들의 놀이 속에는 순수함 대신 깊은 공포와 불안, 그리고 어른들을 향한 원초적인 증오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굶주린 빨치산이 내려와 마을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쌀가마니를 빼앗아 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인민의 군대라는 구호가 굶주림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지를 본능적으로 알았다. 동시에 그들은 토벌대와 경찰이 부역자라는 명목으로 이웃과 가족을 무차별적으로 처형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그들의 유년 시절의 배경음악이었고 피냄새는 그들이 맡는 일상의 냄새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아이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들은 빨치산도 토벌대도 모두 자신들의 삶을 파괴한 가해자로 인식했다. 아이들의 미움은 어느 한쪽 이념에 치우치지 않았다. 그것은 폭력과 광기를 지닌
모든 어른들의 세계를 향한 근본적인 거부였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구호와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의 침묵을 가장 무서워했다. 공포 앞에서 어른들이 서로를 고발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인간적인 신뢰와 유대가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의 침묵하는 증오와 깊은 불신은 이념 전쟁이 남긴 가장 고통스러운 유산이었다. 이 아이들의 존재는 이념의 씨앗이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이되어 영원한 불신의 고리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비극적인 증거였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품지 못하는 상실된 세대였다. 아이들의 눈빛은 어른들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었다. 그들은 어른들의 혁명이나 애국이라는 거대 담론을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왜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만을 던졌다. 소설은 이 아이들의 시선을 통해 이념 전쟁의 도덕적 파산을 선언했다. 아이들의 증오는 이념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폭력에 대한 민중의 최종적인 심판이었다. 그들이 꿈을 꿀 시간에 꾼 악몽은 어른들이 만든 세상의 처참한 그림자였다. 이들은 가장 순수한 존재였기에 이 땅의 비극을 가장 정직하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 아이들은 전쟁이 남긴 가장 치명적인 상처, 즉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상징했다. 빨치산들이 투쟁을 지탱했던 가장 강력한 기반이자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핵심 구호는 바로 무상몰수 무상분배였다. 북한군이 점령했던 짧은 기간 동안 이 약속은 실제로 실현되었다. 오랜 세월 땅 한 조각 없이 살아왔던 가난한 농민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땅을 손에 넣었다. 그들의 흙투성이 손에 쥐어진 토지분배 증명서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된 인간으로서의 존엄, 계급적 굴레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벅찬 희망을 상징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이 땅을 경작하며 혁명에 대한 충성심을 굳건히 다졌다. 그러나 전쟁의 판세가 뒤집히고 토벌대가 마을을 다시 장악하면서 이 약속은 마치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 염상섭을 비롯한 지주계층은 경찰과 군대의 힘을 빌려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과거 토지 분배에 참여했던 농민들을 부역자로 몰아 협박했고 무력을 동원하여 땅을 되찾았다. 이 복수는 토지 대장을 원상복구하는 것을 넘어 농민들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지주들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곡식까지 강제로 수탈했고 농민들은 다시 소작농이라는 굴레 속으로 절망적으로 회귀해야 했다. 김범주는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이념이 현실의 탐욕과 권력, 논리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혁명이 민중의 지지를 잃은 채 폭력과 약탈의 그림자로 전락했음을 알았다. 이 배신감은 농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들은 혁명군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철회했다. 김범주는 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던 토지개혁의 처참한 실패를 목도하며 혁명의 이상이 현실의 권력 논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가 본 것은 이념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의 무자비한 탐욕과 복수였다. 농민들은 이 모든 비극의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들의 절규는 가장 구수한 한탄으로 터져나왔다. 그들은 혁명을 통해 잠시나마 얻었던 인간적인 존엄을 다시 빼앗겼고 이 기억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멍에로 남게 되었다. 토지개혁의 실패는 결국 혁명의 도덕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농민들은 깨달았다. 혁명이나 국가가 주는 약속은 결국 권력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허망한 것이며 자신들의 생존은 오직 자신들의 땀과 흙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토지 분배의 꿈이 깨지는 순간 농민들은 모든 거대 이념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다. 18. 웜에 논두렁 콩알 꺼지시고 우란 감나무 감 꺼지시는 저런 법은 어디서 나온 법이더란가. 토지 개혁의 실패로 인한 배신감에 더하여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미친 빨치산들의 약탈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렸다. 산속의 극한 상황에서 내려온 빨치산들은 이념을 외치면서도 농민들이 어렵게 숨겨둔 식량을 강제로 빼앗아갔다. 그들은 혁명을 위한 군량미라고 주장했지만 농민들에게 그것은 가족의 목숨을 이어갈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빨치산들이 마을에 나타나면 공포와 함께 생존에 대한 절망이 마을을 덮쳤다. 그들은 총칼을 앞세워 농민들의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논두렁에 몰래 심어놓은 콩알 몇 개, 울타리 안감나무에 달린 홍시, 몇 개는 농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남겨둔 가장 사적이고 절박한 희망이었다. 이 작은 생존의 조각들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져 있었지만 굶주림에 미친 빨치산들의 눈은 귀신같이 찾아냈다. 빨치산들은 이 작은 것들마저 인민의 재산이라며 깡그리 쓸어갔다. 이때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절규가 바로 이것이었다. 웜에 논두렁 콩알 꺼지시고 우란 감나무 감 꺼지시는 저런 법은 어디서 나온 법이더란가. 이 구수한 전라도 방언의 한탄은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보다 강력한 생존권의 절규였다. 이 탄식은 단순히 물질적인 상실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혁명의 논리가 인간의 원초적인 생존 문제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고 비열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농민들은 자신들을 위한다는 혁명군에게 배신당했고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깊은 정오를 품었다. 빨치산들의 약탈은 곧 혁명군 자신들의 비참한 생존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민중에게는 이념의 붕괴를 넘어선 인간적인 절망이었다. 이 약탈 행위는 결국 빨치산이 민심을 완전히 잃고 산속에 고립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혁명의 구호는 굶주림 앞에서 추악한 약탈의 변명으로 전락했다. 농민들은 더 이상 그 어떤 혁명도 국가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들의 믿음은 오직 흙과 땀으로 얻은 소박한 결실에만 남게 되었다. 이 처절한 외침은 민중이 이념 전쟁에 내린 최종적인 도덕적 심판이었다. 작가는 이 한마디에 농민들의 모든 고통, 모든 배신감, 그리고 모든 생존 의지를 압축했다. 마을 사람들의 한탄처럼 산속 빨치산들의 비참함은 이제 인간의 존엄마저 완전히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급선이 완전히 끊기자 대원들은 숲속의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벗겨 씹어 먹었고 짐승의 배설물까지 뒤지며 생존을 이어갔다. 그들의 몸은 영양실조로 퉁퉁 부었고 이질과 장염으로 고통받았다. 그 중에서도 이들이 배설했던 고구마똥은 극한의 굶주림과 비참함을 상징하는 가장 적나라한 현실이었다. 먹을 것이 없어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자 대원들의 배설물은 소화되지 않은 섬유질만 남아 마치 고구마처럼 딱딱하고 검은 덩어리였다. 이 고구마똥은 혁명의 이상을 외치던 인간들이 짐승과 다름없는 상태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실체적인 증거였다. 그들은 더 이상 혁명가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자신의 고구마똥을 보며 그들은 어제의 혁명적 신념이 굶주림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이 원초적인 비참함은 조직 내부의 사기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대원들의 정신마저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이념적 회의 속에서 점차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잃어갔다. 이들은 혁명을 위해 싸웠으나 결국 혁명 자체가 그들을 이토록 비참한 나락으로 몰고 갔음을 알았다. 이 고통은 곧 토벌대의 최종 공격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전주곡이었다. 이 고구마똥은 단순한 비위생적인 상황 묘사를 넘어선 문학적 메타포였다. 그것은 혁명 이념 자체가 소화되지 않고 뱉어지는 찌꺼기와 같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혁명의 거대 담론이 결국 아무런 생명력도 영양분도 주지 못하고 배설되는 물질에 비유된 것이다. 대원들은 자신의 몸이 혁명의 이상을 거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생존을 위해 발악할수록 그들의 행위는 이념적 정당성을 잃고 짐승의 영역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산속에서 굶주린 채 혁명의 명분이 자신들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파괴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들의 삶은 인간 대접이 아니라 생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전락했다. 이 비참함은 대원들 사이의 불신과 내부 숙청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빨치산 조직이 고구마똥으로 상징되는 극한의 붕괴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토벌대는 혁명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기 위한 대규모 집중 작전인 소용돌이 작전을 개시했다. 이 작전은 단순한 병력 투입을 넘어선 경찰, 군인, 그리고 지역민을 강제 동원한 전방위적인 인간 사냥이었다. 토벌대는 산악 지형을 촘촘하게 포위하며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빨치산들의 은신처를 압박해 들어왔다. 토벌대는 심리전을 펼치며 항복을 종용했고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산속의 은신처와 보급로를 샅샅이 뒤졌다. 산속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토벌대의 촘촘한 감시망과 배신자들의 밀고는 빨치산들의 모든 은신처를 폭로했다. 빨치산들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도망칠 곳 없는 상황에 놓였다. 토벌대는 헬기와 군경까지 동원하여 생존자들을 추격했고 조직은 급속도로 와해되기 시작했다. 염상진, 하대치 등 지도부는 필사적으로 대원들을 독려했지만 이미 굶주림과 절망에 지친 대원들은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 없었다. 이 소용돌이는 혁명군에게 최종적인 절망을 안겨주었고 대원들은 각자 도생하며 흩어졌다. 이 절망적인 상황은 조직의 내부 분열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고 이들은 외부의 공격과 동시에 내부의 갈등으로 무너져 내렸다. 혁명의 불길은 이 피비린내 나는 소용돌이 속에서 완전히 꺼져갔다. 소용돌이 작전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혁명군 전체의 정신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토벌대는 산속 깊은 곳까지 확성기를 설치하여 너희들의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투항하면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흘려보냈다. 이 심리전은 굶주림과 고립 속에서 이념적 회의에 빠져있던 대원들의 사기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렸다. 대원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했고 많은 수가 결국 투항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빨치산들은 자신들의 동지가 투항 후 토벌대에 협력하여 자신들을 추적하는 모습을 보며 극도의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다. 그들은 산속에서 짐승처럼 쫓겼고 이제는 이념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여야 하는 비극에 직면했다. 이 소용돌이는 혁명군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마저 짓밟았다. 산은 더 이상 그들의 편이 아니었고 모든 자연은 토벌대의 도구가 되어 그들을 포위했다. 소용돌이 작전 속에서 빨치산 조직은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분열로 무너졌다. 이념적 각성을 통해 초기부터 참여했던 굿발치들과 북한군 후퇴시 강제,
징집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려 들어온 신발치들 사이의 갈등은 극한의 상황에서 피해 숙청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굿발치들은 자신들의 혁명적 순수성이 신발치들의 낮은 사기와 잦은 이탈로 인해 더럽혀지고 조직이 와해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혁명의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내부 숙청을 단행했고 재판 없는 처형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반면 신발치들은 혁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생존을 우선했고 굿발치들의 독선과 폭력에 불만을 품고 기회만 있으면 조직을 이탈하여 투항하려 했다. 이 내부의 첨예한 갈등과 상호 불신은 빨치산 조직의 최종 와해를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들은 외부의 적과 싸우기 이전에 이념과 생존 사이의 균열 속에서 스스로 붕괴했다. 이 내부 숙청의 비극은 생존 대원들의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들은 동지였던 이들을 이념의 이름으로 죽여야 했고 그 피의 대가는 곧 자신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이들은 혁명을 위해 싸웠으나 결국 혁명 자체가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갔음을 알았다. 이들의 비극적인 종말은 이념의 거대 담론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얼마나 쉽게 훼손하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였다. 굿발치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혁명의 순수성을 지키는 불가피한 조치로 정당화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이미 동지의 피로 물들어 있었다. 숙청의 피는 혁명 조직의 마지막 남은 도덕적 기반마저 무너뜨렸다. 혁명은 동지를 죽이는 행위로 귀결되었고 이는 지도부와 대원 모두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남겼다. 빨치산 지도부가 대원들과 민중들에게 끊임없이 외쳤던 구호는 이 전쟁은 너희들, 즉 인민과 농민들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7건에 이르러 이 슬로건은 잔혹한 자기 모순으로 귀결되었다. 그들의 투쟁은 민중들에게 희망과 해방 대신 약탈과 공포, 고통만을 남겼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대의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농민들은 자신들을 위한다는 혁명군으로부터 생존을 위협받았고 이는 곧 빨치산에 대한 민중의 완전한 외면으로 이어졌다. 이념은 민중을 위한 것이어야 했으나 현실은 이념이 민중을 희생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 지도부는 자신들의 대의가 민중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했다. 이 처참한 자각은 비로소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에 박힌 전쟁의 상흔을 씻어내고자 하는 간절한 몸짓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이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가장 토속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찾으려 했다. 너희들을 위한 전쟁이라는 구호가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 비수는 곧 혁명군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었다. 이들의 몰락은 군사적인 패배 이전에 민중의 마음을 잃은 도덕적 패배였다.